뭐 지금 9월 이제 10월 시간이 뭐 말쯤 돼야 시간이 난다고 그러고 지금 9월 달이나 10월 초중 이전에는 오늘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부탁을 드려서 여기까지 오신 대표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디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 너무 동네여 가지고 뻥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뭐 송구스러운데 하여튼 잘 나옵니까? 요거 지금 나오면 그대로 촬영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과 다들 이렇게 많이 잘 지으시는데 제가 일정 부분 우리 사과 생육에 필요한 기본 이 밸런스만 잡아주면 제가 잘 크거든요. 농사가 잘 된 농가 있고 좀 못된 차질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이제 분류를 시키는 게 아니고 같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시켜 가지고 그 기준값을 잡자는 거죠. 기준값을. 그 작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과도 똑같은 놈인데 사과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사과의 기준값을 잡으면 한 번에 안 되니까 조금 여기 있구나. 이런 하나의 그 패턴 속에 들어갑니다. 사계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겨울하고 여름하고 봄하고 가을 이래 네 개를 나눴을 때 우리가 재배되는 것은 요 선상 아래쪽입니다. 여름. 요건 겨울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12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3월 31일. 자, 요렇게 4개 정해놓고 나면 우리가 요 속에서 이 시간만 지으면 돼요. 계절에. 그럼 지금 우리가 사과 재배해야 되는데 사과가 장에 일어나고 먹고 소화시키는 양의 이식값입니다. 여름엔 1.5 정도 이식값을 주면 되고 봄, 가을은 1.8, 겨울에는 2.4인데 우리는 사과 재배해서 겨울에는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농사가 아닙니다. 그 혹한의 계절에 살아남는 생존만 이으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함수량은 35에서 45%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건 수분. 그 수분 잡아놓고는 이 시량이 나타납니다. 비료값을 기본으로 잡으면 나무가 안정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저게 비료값을 기본으로 잡으면 안정화 안 되는 부분이 봄순의 길이 차이 때문이죠. 제가 십몇 년 전에 아마 비료를 갖다가 단감 한 3만 평 지으면서 21-2000포를 뿌렸어요. 내나무에 21-3포를 뿌리고 가을 되니까 사과 단감이 요마트 작아져요. 도장지만 많이 나요. 흡수 시기하고 타이밍이 안 맞다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복합 비료가 영양가가 없다 그래가지고 비료를 갖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결론은 요소를 그 다음에는 2000포를 또 뿌렸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일이 크지 않다. 그거는 식물 패턴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이끌어내줘야 되는데 그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생육을 이끌어내야만이 과일이 커진다. 그런 기본값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절에 흐르는 비료값 이거는 전 생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우리가 재배되는 게 비료 제일 작게 먹는 게 대추. 요 대추가 0.2에서 0.3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사과 대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숭아가 0.5의 이시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 단감, 배, 뭐
요런 종류가 많습니다. 자두, 뭐 키위, 얘들이 일정 공에 이시가 좋습니다. 그러면 상록가수가 제주도 밀가 같은 거, 요거는 1.5의 이시가 좋습니다. 그럼 요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우리가 재배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서 생육을 이끌어낼 거냐는 거거든요. 봄순이 굵고 짧고 통통하게 된다. 봄순이 굵고 짧고 통통하게. 봄순이 굵고 짧고 통통하게. 그럼 이 비료가 움직였다고 해서 우리가 있다고 해서 식물이 웃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료를 갖다가 사과밭에 요소를 밑비료로 100평에 한 포를 줬다고 해서 사과가 이렇게 크느냐? 도장기가 크지 않는다는 거죠. 비료를 요소를 그 창에 김호철 회장님 같은 분이 밑비료를 사과 한 5, 6년 됐나? 홍로에 하고 그 몇 년 그렇죠. 한 5, 6년 됐는데 그거에다가 봄에 키비를 100평에 요소 한 포, 20일짜리 한 포, 두 포, 추비 한 포, 한 3포 정도를 100평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비료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입시 측정해 보면. 용탈되는 것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어떤 밭에는 100평에 두 포를 봄에 죽어도 용탈될 포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큰 냇가에 형성된 왕모래 굵은 거, 그런 밭들은 비료 응집력이 낮아서 비료가 없어요. 그런 것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이 비료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거와 비료 값을 나누어 보면 이 시가 5.0의 이 시에서 작물이 이렇게 요 작물이 사망을 해요. 이 시간 올라가면 비료 값은 올라가고 작물 자라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비료를 적게 줘서 웃자라는 거예요. 많이 주면 적게 자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료를 갖다가 많이 줘서 웃자랐다 그러죠. 적게 줘서 웃자랐습니다. 잎 두께가 얇아서 웃자라는 거죠. 땅구멍에 나오는 쑥대가 봄에 보면 전다 마디가 길어요. 땅구멍 밖에 나오면 쑥대가 짧아져요. 햇볕을 받아서 잎이 두꺼워지면 짧아져요. 그리고 비료값이 높으면 고추 키가 작아집니다. 비료값이 낮을 때 하우스 고추가 키가 크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적게 준 것보다 조금 많이 줘서 키가 큰 거죠. 요 시잖아요. 요거는 이 시가 낮은 거예요. 요 선상보다 이 시가 적은 거예요. 요게 요 위치보다 요거만큼 이 시가 적어요. 이 시가 적은 게 더 많이 자라는 거죠. 우리 사과가 비료도 안 드는데 도장지가 2m 나오면 비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비료가 작아서 웃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사과밭에 가서 사과 김천의 짠돌이가 작년에 그 앞에 몇 년 비료 안 줬는데 도장지가 2m 나와요. 그러면 비료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작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료의 값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안주가 키워버렸죠. 이제는 사과가 자꾸 작아지고 이제 답이 없어요. 사과 농사를 이제 한 부분 나눠야 되는데 전지전정과 생육에 필요한 비료량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비료량. 그리고 봄순을 키우는 것도 별개로 봐야 되고, 그럼 추비 또 별개로 봐야 되고, 딱딱 수학 공식처럼 하나하나 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가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가 작아서 못 자랐다. 우리가 그 나락론에 가면 나락이 적당히 잘 된 거 있죠. 그 키는 비료를 적게 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료를 적게 줬어. 비료를 더 주고도 키를 줄여놨어요. 우리 한국만 놓고 했어요. 20% 비료를 더 주고 설탕, 골드 칼라 살포해가 키를 줄여버립니다. 잎 두께가 두꺼우면 웃자라지 않습니다. 잎 두께가 얇으면 웃자랍니다. 웃자란 방지는 지 스스로 잎 두께가 얇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보기 위해서 모가지를 늘어뜨린 거죠. 계속. 요 부분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이때까지 사과 도장지가 이딴만이 컸다고 해서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봄순이 짧아서 먹어내지를 못해서 도장지를 뚫고 나간 거예요. 도장지 나가기 전에 봄순을 키우면 도장지 안 나겠죠? 우리 그 창에 김 회장님 가보시죠.
비료 세포 먹고도 도장기 없죠. 100평의 요소를 한 포를 먹고 21-3포를 먹고 복합 한 포를 더 먹고도 도장지가 안 납니다. 사과만. 예? 퇴비 한 푼. 그렇죠. 퇴비 한 나무도 한 포씩 또 들고. 그렇게 먹어도 나무가 자람이 더 적게 자라요. 왜 그랬겠습니까? 봄순을 키워놔서 그래요. 이런 이 시값에 이게 작물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 곡선을 보면 비료가 작으면 웃자라게 돼 있어요. 비료가 많으면 적게 자라고 마지막에 사망을 해버립니다. 이 시가 5.0이 되면 결국에 사망을 해요. 죽어요. 어디가 죽느냐? 생장점이 먼저 죽어요. 요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요즘 많이 심은 사이마스케트 가면 잎이 쭈그러지가 작아지고 현상 일어나는 게 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료가 1.5 이상이 올라가면 요 지점에 가가지고 잎이 햇볕 난 날에 잎이 쪼글쪼글해져요. 그러면 바이로드라 그래요. 이름도 안 말을 정해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비료가 짧아서 그래요. 또 비 오는 날에 이파리 나온 건지 멀쩡해요. 정상적으로 크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비료가 먹었는데 생장점 부드러운 잎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비료의 기준에 대한 이런 표를 만들어서 대입을 하면 우리는 다 됩니다. 요 계절은 사계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달씩만 더 집어넣으면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이 정확히 답이 나와요. 이렇게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1, 2, 3, 4, 5월 갈 때 이 계절 속에다가 합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가 몇 월달입니까? 9월달 27일이죠. 며칠 아니면 10월달로 들어가. 요 지점이겠죠. 요 지점 9월 27일. 지금의 우리 사과가 색이 많이 났더라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이 시값이 낮다. 이 시값이 낮으면 9월달이나 8월 말 되면 색이 들어와요. 색이 들어온 이유는 잎이 얇아서 노리짝하게 돼요. 노리짝하게 되면 사과가 색이 한쪽에 볼딱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 시값이 낮으면 생식 기능으로 잎이 노란 거 치고 생식 기능이 안 된 게 없습니다. 비료값이 낮으면 그냥 볼딱하게 익혀보려고 사과나무 지 스스로 일을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시기에는 빠른 시간에 우리가 추비를 해서 원색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뿌옇게 된 게 쭉쭉 자라죠. 근데 사과색은 마지막에 짧은 시간이 나거든요. 미리 빨간다고 해서 가을에 이마땅이 시되냐면 그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료값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라면 우리가 그 지금 사용하는 착색제 뭐 이런 영양제를 쳐서 비료의 질소를 갖다가 적은 상태에서 가리 양이 늘어나면 과숙이 됩니다. 과숙엔 이 과숙된 사과들은 많이 당이 안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MB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요. 그 시나노 골드도 떨어져요. 홍로도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료량이 적어서 떨어집니다. 질소. 이 과숙을 막으려고 하면 이 과숙은 낙과의 원인이 되죠. 잎 속에 가리는 들어있다는 거죠. 가리가 들어있고 영양이 질소가 부족하니까 과일이 자기 스스로는 내로서는 못 키운다는 게 있더라고요. 질소를 공급하면 낙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치료 방법은 요소가 보약이다. 그리고 우리 그 비료 중에 요소는 고온에서 저온을 만들어요. 고온에서 저온을 만드는 게 요소입니다. 요소는 고온에서 저온, 질소입니다. 질소 비료는 고온에서 저온을 만듭니다. 예, 고온에서 저온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는 우리 사과가 빨리 색인하고 낙과되고 잘못될 때는 요소를 써야 됩니다. 아니 지금 6시간이라서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예, 요런 방법을 좀 하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봄에 하우스 딸기가 물러지면
연면 11을 요소로 씁니다. 그러면 금방 단단해져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과실이 있거나 좀 물러지거나 숙기에 가면 가리 양을 늘려놨어요. 가리 양을 늘려놓으면 그 가리질 비료는 저온에서 고온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식이 있고 생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리 비료는 저온에서 고온을 만들어 버려요. 따뜻하게 만드는 장점인데 겨울에는 하우스 딸기에 고온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열량이 늘리고 생식을 돌리는 게 좋은데 이게 언제 나빠지냐면 봄에 가면 하우스 딸기 문제되는 게 우리가 지금 사과의 낙과의 원인이 요놈입니다. 가리 과숙에 의한 낙과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낙과의 원인이 낙과 방지제를 치는 게 아니고 요소를 살포해서 치유하는 소리겠죠. 요소 연면 시비하면 여기 아주 빠른 시간에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요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소리가 나고 끄고 소리가.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사과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낙과제를 쓸 때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요소 1kg, 2kg 쓰는 것 같으면 500원, 1000원이면 되겠죠. 낙과의 원인이 요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착색제를 쓸 때 염화가리 1kg에 2kg 쓰면 뭐 550원, 1000원이면 된다는 게는 염맥을 노랗게 하면 되기 때문에 요놈이나 요놈에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우리는 비료를 적게 줬다면 요게 부족한 거예요. 요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게 사과가 옛날보다도 더 복잡하고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비료 함량이 낮았어요. 질소, 인산가리 모든 게 함량이 동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을 조금 달려야 된다. 과거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기준 큰 틀을 잡아놓고 하면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에 흘러가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봄에는 새순을 키워주면 되고 여름에는 안정감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생육 패턴에. 그래서 이런 큰 틀만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배되고 있는 거는 지금 시점이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사과를 수확해야 되고 단풍이 들어야 되고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우리는 사과의 품질을 올려야 되고 단풍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감사비로 주는 분 계셔요? 지난해까지 많이 했어요. 지난해까지 했어요? 요소 10kg. 예, 감사비로 제가 독약이라 그랬거든요. 단풍을 들여가지고 뿌리가 멈춰야 되는 시기에 다시 잎에 영양 공급해서 잎의 영양소가 뿌리 이동해서 뿌리가 움직여서 아래위 이동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체내 질량 양분이 탄수화물이 축적되어야 될 시기에 비분이 축적되면 겨울에 잘 얼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얼마든지 영양을 공급해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굳이 겨울에 얼려 죽이는 농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비료는 독약이다. 그 남부지방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런데 강원도에 가도 사과 재배하거든요. 마이너스 근 27도, 30도까지 내려가요. 거기에다가 감사비료 줘가지고 몸속에 비분이 축적이 되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잎이 떨어졌다고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를 싹 잘라버린다 나무는 순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온도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내려가던 영양소가 다시 대바닥 올라와요. 뿌리가 일을 해서. 그럼 온도가 내려가면 나무가 일을 적게 하거든. 적거 온도에서 적게 하는데 우리가 가을에 감사비를 줘버리면 잎이
뿌리에 있는 비분을 먹고 일을 많이 해서 영양소가 뿌리를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 되면 그 영양소는 다시 뿌리가 일을 해서 또다시 올라와요. 이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생육 과정에 움직이는 과정에 낙엽이 얼어서 떨어지면 뿌리는 내려가고 있던 비료를 계속 먹고 일을 해요. 한 20일 정도는 계속 영양이 비분이 축적됩니다. 그 비분은 완전하게 소화된 비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비분으로 축적된 거지 탄수화물로 전환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잘 얼어 죽는 나무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잘 크다가 겨울 지나면 훅 얼어 죽어버리죠. 잘 큰 나무가 더 잘 죽죠. 적게 큰 나무가 적게 얼어 죽고 많이 큰 나무가 잘 얼어 죽고 감사비료 주면 더 많이 죽고 그게 감사비료. 지금도 비료를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오다가도 비료 주라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비료를 주고 단풍을 들여가지고 잎을 떨어뜨려 버리면 똑같습니다. 지금 준다고 해서 비료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식값이 아무리 많이 줘도 지금 1.5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지금 이식값을 거의 측정해 보면 거의 낮다는 거죠. 비료량이. 비료량이 낮다는 소리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잔량이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사과가 색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질 않아요. 사과가 과실이 안 자란다. 잎 두께가 얇았어. 그럼 색만 한쪽 볼때기 볼딱하게 나가지고 호랑이 물결 문 있잖아요. 거기 색이 진하게 배겨요. 근데 그거 지금 진하게 배겨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더 있다가 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감사비료의 그 좀 시기가 공로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단풍만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육 기간 중에 아직 생육이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감사비료를 지금 줘도 잎이 두꺼우고 단풍이 잘 안 돼요. 그 작물의 그 성능 그 기본을 알아야 돼요. 잎 두께가 얇은 종이라면 어느 정도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홍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비료 주면 흡비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흡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죠. 내년 봄에 줘도 충분한데 전년도에 안 준 김호철 회장님 사과가 첫해도 700g, 800g짜리 나오는데 홍로가 700g, 800g 뭐 2년차 되면 1kg짜리 나올 건데 굳이 지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무가 얼리 죽인다는 거죠. 자칫 생육 기간이 끝나도 주는 시기에 시장 그 상관없이 안 주는 게 좋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홍로 자체가 특성 자체가 잎이 두껍고 흡비력이 너무 좋아요. 그 놈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황소냐 송아지냐 이게 큰 놈이냐 적은 놈이냐 우리가 뭐 송아지냐 코끼리냐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 종을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이해됩니까? 홍로가 잎이 두껍고 그 같은 밭에 여기는 홍로 여기는 부사 재배하면 이시를 측정해 보면 여름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홍로가 이시가 낮아요. 많이 먹어볼 거 없어요. 지금은 부사는 이시를 잘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과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과실이 뿌리에서 영양소를 먹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활동량이 적어요. 그 말은 잎 두께가 얇다 소리거든요. 잎 두께 얇으니까 잔량 비료를 많이 남겨놓고 가요. 부사가. 근데 홍로는 지금 비료 주는 것 같으면 따고 난 다음에 과실이 먹던 걸 지가 먹고 있어요. 잎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감사비를 또 줘서 흡비력을 하면 참 잘 얼어 죽는 형태로 바뀌어요. 동해를 잘 입을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단풍 들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전환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가 가진 그 잎에 가진 것만 해도 축제가 집어여도 충분한데 그걸 지금 더 집어였다가는 내가 도리에 해가 많다. 내년에 요소 한 포씩 주면 되지. 굳이 지금 쬐끔 줘가지고 그게 몸속에 축적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홍로에 지금 김호철 회장님이 며칠 전에 벌써 골드 칼라 2리터 설탕 3kg 염화가리 5kg가 잎을 거의 굳히고 있어요.
약간 딱딱하게 이제 그 전환을 시키는 거죠. 단풍을 들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감사비료제가 청춘을 만들면 다음에 단풍들이도 잘 안 가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요. 이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 봄에 꽃눈에 탄소 겨울을 지날 때 탄소물 농도 차이겠죠.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거는 활용하셔도 될 겁니다. 홍로를 뭐 800g 이상이라든지 뭐 600g 이상의 크게 키우기 위한 목적을 사전에 정해놓고 한다면 그 방법 또한 좋은데 문제는 이게 잘못되면 겨울에 동해를 막아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탈수가 돼서 그 부분. 근데 그 강사님, 예, 방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지금 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비료를 줘도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비료를 몇십 일을 안 하고 예, 뿌리에 땅에 흩었을 때 예, 이 과일에 가는 시간하고 그 과일에다가 공무하고 후지가 예, 비료 흩었을 때 그 과일 빨아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우리가 사고 따고 난 뒤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가버립니다. 다른데 지금 그 영천에서도 얼마 전에도 비료해가지고 지금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금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색이 나다가도 과일이 색이 빨갛게 되다가 연하게 바뀌어요. 쑥쑥하면서. 근데 이제 그 방금 강사님 하신 그 부분은 예,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과일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결정적으로 요소가 모자랄 때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지금 내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받아보고 내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노하우도 있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밭대기에 그 날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 비가 와가지고 사과 착실히 딱 되는 거 보면 물기가 있는 데는 그 지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물기가 있는 쪽에는 색깔이 좋고 예, 밥도람에 물기가 없는 데는 그 색깔이 영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지수하고 해가지고 영화성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값이 우리가 수확할 때 이 시값을 여기 지금 기록 안 해줬는데 사과가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해드려야겠네. 비료값 우리가 밀식이 0.8에서 수확기에 0.5 정도 이시가 좋다는 거고 그 외떨에는 유목, 성목